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핑 한 곡 자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5월 8일 1박 2일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이제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잠깐 좀 하겠는데요. 이건 뭐 국빈 방문이 아니고 그냥 워킹 레벨 실무 방문입니다. 일정도 간단했고, 그래서 일단 일정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12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네요. 어차피 뭐 그간에 아베가 오질 않았으니까 아베가 왔었는데 박근혜가 거의 홀대를 했죠. 밥도 안 먹이고 오찬도 한번 만찬은 뭐 둘째치고 오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무슨 뭐 오찬도 없으니까 오전에 면담하고 나서 인사동에 뭐 혼자 불고기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혼밥 먹던 그런 꼴을 아베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 지난 문재인 5년간 일본 관계 개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자 이런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셔틀 외교가 사실은 노무현 때부터 그때 고이즈미 총리였죠.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두 사람은 한 3번 정도 만났을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이제 총재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소다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한 4번 정도 그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때 거의 단절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거의 뭐 10년 12년 된 거죠. 이게 근데 보니까 사실 실무 방문, 공식 방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의전이라든가 예우를 보면은 거의 이거는 뭐 국빈에 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시내 데모도 있을 걸 예상해서 경찰들한테 가포 경계령이 내렸는데 이거는 뭐 미국 대통령 올 때나 하는 그런 조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려운 방문을 했다. 근데 사실 기시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5월 달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 G7 회의가 히로시마에 있고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가나라든가 케냐. 그 나라들이 이제 유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규탄 성명 같은 거 내지도 않았고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서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좀 어려운 작업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친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 일정을 대충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현충원 참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공동기자회견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별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없었고 한국 기자 하나, 일본 기자 하나 이렇게 간단히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동반 만찬. 근데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오후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했다. 근데 둘이 다 영어로 하진 않았을 거고 통역을 쓰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보면 통역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4사람이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틸 사진만 많이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술 2차까지 하면서 술도 먹고 그래가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기시다가 술을 잘 먹느냐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국 정상으로서 만찬치고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긴 대개 2시간 정도가 끝내는데 7시 반에서 10시까지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고 노는 그런 장구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떠나는 날 어제 떠났죠. 떠나는 날 이제 한일 의원 친선협회 거기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이것도 큰 내용은 없었고 그냥 이례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6개 경제단체장하고 면담 요걸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본과의 어떤 정치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든가 통상투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된소리를 맞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극복해 나가자 그런 메시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어떤 대중 압박 구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일본하고 한국이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제 잘 협조를 할 거냐.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하는 국가고 일본은 한때 제조하다가 이제 그 바톤을 다 우리하고 대만에 넘기고 소위 말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만 이제 특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노동분업 체제에 의해서 잘 협력해 나가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향 한계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얻어내건 간에 일단 반대할 거니까.
일본하고 뭐 가깝게 지내겠다라면 난리친 애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보수 언론들도 좀 한심한 게, 특히 조선일보, 뭐 여러 개 사설하고 여러 개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오염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처리수로 그러죠. 원자로 처리수. 후쿠시마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 과학도 좋으나 국민 정서가 뭐 중요하다 이딴 개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 가지고 외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신문 제일 잘 판다는 조선일보의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치졸한 이야기는 중학교 무슨 뭐 작문 시간이나 쓰는 이야기지, 정규조 교사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 중학생이 쓰는 내용이지 조선일보가 쓸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일본이 상당히 양보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후쿠시마 그 문제에 대해서 IAEA에서 조사전의 국제조사단이 와서 검증을 했고 문제없다라고 이제 판독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이제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좌파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냥 한국을 배려해서 한국에서 조사단을 보내라, 우리가 받아주겠다라는 걸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약을 했거든요. 그걸 하나의 뭐 성과로 치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우리한테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그게 이제 가장 핫 이슈였다고 판단했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 한국에 양보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린피스 뭐 지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래서 얘들이 난리치니까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괜히 이제 윤 정권의 입장을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사실은 후쿠시마 문제여가지고 더 사실은 위험하다고 한다면 위험한 거는 중국하고 대만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바다랑 해류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과학적 검증에 의한 어떤 해류 흐름을 보면은 일단 후쿠시마 앞바다 쪽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 둘러가지고. 한참 둘러가지고 한국 앞바다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난리치는 게 한국이 될 겁니다. 오히려 중국, 대만은 우리 뒤에 서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나 대만이 그럼 우리도 조사단 보내겠다 하면 일본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일본 정부 같으면은 이런 건 차라리 하지 않는데, 중국, 대만이나 인근 국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조사단 보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사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본의 시각으로 봐서는 일본의 국익이라든가 일본의 자존심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자기들이 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기시다가 한국을 배려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언론 이제 타이틀만 쭉 봤는데, 그나마 세계일보 정도가 이번에 방한의 어떤 성과 이런 데 이런 데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나머지 신문은 다 여러분들 예상한 거와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제 농객들이 이제 재밌게 바라본 거는, 그게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어렵게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지금 이제 셔틀 외교를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반일 좌파,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망모네시 극우파, 얘들이 어떤 압력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이제 한일 관계 새로운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가 썼다고 한 사실이 일본에서도 이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국내 언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제 중에 언급된 사안을 제가 좀 보면 한 6개 정도로 요약됩니다. 처음에 이제 큰 거부터, 범주가 큰 거부터 이제 조금 낮은 순대로 이야기하자면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 경제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수출 관리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가했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겠다. 다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우대를 받는 그 리스트 안에 한국을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확정지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완전히 아직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이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는가, 요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은 원자로 처리수라 그러고, 후쿠시마에. 한국에서는 오염수라고 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상회담 할 때 그냥 오염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해양에 방출하는 문제, 요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인식 문제인데,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강제징용 문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 언급할 만한데 언급되지 않은 사안을 보면은 일본 그 해상 초계기 문제. 지난번에 문재인 때 북한 어선을 갖다가 그래 납포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우리 수역으로 잘못 들어온 것 같다 한국 해군 함정에 가가지고 뭐 살펴보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일본 이제 해상 초계기가 떴는데 그에 대해서 전자 비임을 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 이제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갈등을 초래했던 지금도 이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의제가 채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일 수합 협정 뭐 이것도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을 수입 조치하는 문제, 한국에서 수입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걸 해제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이번에 언급이 안 됐고 뭐 독도 영유권 문제 뭐 이거는 뭐 영원히 이제 난제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사안 중에 이제 가장 큰 거 하나는 아마 역사인식 문제인데 거기서 기시다가 어떤 식을 표현했냐면은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자기 개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 그때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아픈 경험,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개인적으로. 그래 놓고는 이러저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 그거와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여기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왜 그러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한가? 요게 이제 일본이나 기시나는 일본 정부에서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 일본 외무성에 달려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개인적으로 애석하다,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일본 외무성은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그건 기시다 총리한테 물어봐라 이랬답니다. 그냥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으나 뭐 외무성에서는 그 말 하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시다 개인의 판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무성이 그냥 거짓말하는 건지 그게 사실인지를 뭐 확인할 길은 없으나 일단 본인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계산된 그런 언급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교적 유난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역사 문제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국 간에 앙금이 남아 있고 갈등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이 역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다. 이건 이것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건 원칙론이죠. 그래서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호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또 일본의 이제 극우나 그다음에 강경 우파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은 왜 그럼 이번에 해상 초계기 같은 거 그런 문제 삼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한국 국방부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개런티 하라던가 그런 언급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정말 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면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징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시켜야 된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조금 이제 그들로서는 좀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중도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수에 속하는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보수나 중도파에 속하는 이제 식객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난 5년 동안 길게 잡으면 10년 동안 한국 정부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겨우 복원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국민에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그나마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윤석열 정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 초계기 재발 방지 촉구 이런 문제는 계속 이제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는 해 나가되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하라든지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나, 일본의 보수나,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건 중도 보수 또는 이제 좀 양심 있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무가내식 극우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어렵게 물꼬를 텄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거 소녀상 철거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못 하겠다.
이러면 윤석열보다 못하다는 거죠. 왜? 윤석열의 이러저러한 문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것들을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자라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일본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자성자박해서 이 소녀상 철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한국과 관계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찌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상 철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전 세계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 그런 거 설치한 나라 없습니다. 600만 원 학살당한 유대인이 전 세계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다가 그런 건축물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동상이라도 이런 거 절대 안 만듭니다. 그런 건 하나의 국제적 관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럼 월남애들이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앞에 그런 거 너가 월남전 때 한국군이 참전해서 양민학살했다라고 무슨 동상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추잡한 이런 치졸한 짓을 하는 것도 전 세계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그걸 계속 촉구하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시행해달라 이야기는 하는데 막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어떤 언론이나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하자던가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을 거다. 물론 그 다음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양식 있는 합리적인 논객들이나 그 있던 그 싱탱크, 그 아카데믹 서클에서는 일단 이렇게 윤석열이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발언들, 그런 조치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부응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기시다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는 이왕 그러면 한국에 갈 거, 그럼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완전히 이제 복귀시키겠다. 그런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선물을 들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이제 맞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런 그 조치를 얻어냈다라고 대내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재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재 완료형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한테 하나의 선물로 던져줬어야 된다. 요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공작을 할 수는 없으나 일단 일본의 국익을 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지지율을 높이고 하는 게 일본 정부로서는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윤석열 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그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의 어떤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논의되지는 못했는데 상당한 이번에 그 짧은 체류 기간,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짧은 코멘트가 상당히 이제 많은 걸 갖다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 중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하고 이야기하면서 핵 억지 확장 전략 그 내에서 이제 워싱턴 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워싱턴 선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일본이 참가하는 것 같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그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 있고 일본과 미국은 같은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엄밀히 말해서 그냥 우호국까지 통상을 증진하는 우호국까지 군사적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하나의 어떤 채널을 만들던가 해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미일 삼각구도라고 해가지고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메모랜덤을 만들다든지 그런 게 아닌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워싱턴선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어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중을 분할시킬 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포션을 가져갈 건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자가 그래 말했으니까 일본은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는 못하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일본의 일부 논객들이 윤석열이 그 정치를 모르는 검사 출신의 외교도 잘 모르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비판은 뭐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정당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외교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너무 많이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100개 있으면은 90개 정도 이야기하고 10개는 남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외교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서로를 등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의 섭리일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계속 거짓말만 자국이 국익을 위해서 거짓말만 자꾸 남발한다. 자꾸 기만 전술만 쓴다. 이러면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특정 국가의 외교 행태가 딱 굳어진다면은 북한 같은 경우죠. 그럼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 그 기시다의 방문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언론 되게 이제 평균에서 표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를 받아들인 거, 그다음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마치 국빈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일단은 되게 정치가라는 건 지지율을 갖고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치가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꼭 싸구려 반일 감정,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은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는 걔들과 똑같은 부류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완결된 형태는 아니고, 이제 겨우 일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제 겨우 물꼬를 텄다. 아마 그런 정도로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시다 방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